아저씨,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죽어가요. 제발요. 폭우가 쏟아지는 세종문화회관 앞 재벌 회장의 리무진 보닛 위에 7살 아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맨발에 홀딱 젖은 옷, 파랗게 질린 입술. 아이가 내민 낡은 펜던트를 열어본 순간 차도연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8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부기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진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세종문화회관 앞 장대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경호원들이 일렬로 늘어서고 붉은 카펫 위로 빗물이 강줄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정문 앞에는 수십 대의 고급 세단이 줄지어 멈춰 서 있었고 차문이 열릴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빗줄기 사이로 번쩍였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한 대의 검은 리무진을 향했습니다. 한진그룹 회장 차도연의 차량이었습니다. 리무진이 정문 앞 로터리에 진입하는 순간 보안요원 2명이 동시에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차도를 가로질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홀딱 젖은 옷에 맨발, 7살 남짓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보안요원이 팔을 뻗어 아이를 막으려 했지만 아이는 무릉덩이를 첨벙 밟으며 그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보안요원의 손가락이 아이의 옷깃을 스쳤으나 빗물에 미끄러져 허공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리무진의 보닛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급브레이크가 걸렸고 리무진이 빗길 위에서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의 기사가 핸들을 움켜쥔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안요원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고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어떤 놈이야, 저 애는.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보안팀장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차도연이 직접 내렸습니다. 검은 캐시미어 코트 위로 빗물이 쏟아졌지만 차도연은 우산을 받으려는 비서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차도연의 시선이 보닛 위에 엎드린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아이는 보닛 위에서 두 손으로 와이퍼를 붙잡은 채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아이의 얼굴 위로 폭포처럼 흘러내렸고 파랗게 질린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위험하니까 어서 내려와라. 차도연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차도연의 발이 땅에 붙은 듯 멈췄습니다.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아이의 얼굴이 30년 전 사진첩에서 보았던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눈매, 같은 턱선, 심지어 울음을 참느라 찌푸린 미간의 주름까지 판박이었습니다. 차도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차도연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작고 낡은 금색 목걸이 펜던트였습니다. 금칠이 벗겨지고 흠집이 가득했지만 차도연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8년 전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사랑하는 아내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바로 그 선물이었습니다. 차도연의 떨리는 손이 펜던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딸깍 열자 안쪽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 이서하였습니다. 차도연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막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펜던트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죽어가요. 제발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아이가 목이 쉬어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줄기가 뺨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차도연의 가슴에 8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돌덩이처럼 얹혀졌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아내를 잃고 빈관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던 그 지옥 같은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손님들이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행비서 강민호가 우산을 씌워주며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차도연은 대답 대신 입고 있던 값비싼 코트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솜털처럼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애가 누군 줄 알고 이러십니까? 경호상 위험합니다. 보안팀장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도연이 보안팀장을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맹수처럼 살기등등했습니다. 입 닥치고 이 아이부터 차에 태워. 하지만 회장님, 절차라는 게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태우라고 했어. 차도연의 호통에 보안팀장이 움찔하며 물러났습니다. 비서 강민호가 서둘러 차 문을 열었고 차도연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한창 잘 먹고 뛰놀 나이인데도 품에 안긴 아이는 갈비뼈가 다 만져질 정도로 뼈만 앙상했습니다. 차도연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리무진 안에서 아이는 아빠의 코트를 생명줄처럼 붙잡고 이를 달달 떨었습니다. 차도연이 히터를 제일 세게 틀라고 소리쳤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겁먹지 말고 말해보렴. 아이가 젖은 소매로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차결, 차결이에요. 결, 서아가 그토록 좋아하던 이름이었습니다. 맺을 결, 이어질 결. 아빠 성을 따서 차결이라 지어놓고 서아는 홀로 얼마나 울었을까. 엄마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냐? 엄마가 입에서 빨간 피를 자꾸 토해요. 아침부터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아저씨, 제발 빨리 가주세요.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엉엉. 아이가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도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겁먹은 새처럼 콩닥콩닥 뛰고 있었습니다. 기사, 당장 차 돌려. 이 아이가 말하는 곳으로 간다. 회장님, 지금 행사장 안에 국회의원의 장관들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큰일 납니다. 비서 강민호가 사색이 되어 말렸습니다. 차도연이 강민호의 멱살을 잡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내 마누라가 죽어간다는데 그깟 잔치가 문제야? 당장 차 안 돌려. 리무진은 빗길을 가르며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화려한 불빛은 사라지고 어둡고 으슥한 골목길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가리키는 곳에 멈춰선 리무진.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라곤 믿기 힘든 녹슨 컨테이너 촌이었습니다. 차도연은 수천만 원짜리 구두가 진흙탕에 빠지는 것도 모른 채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좁고 냄새나는 골목을 달렸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거칠게 열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낡은 이불 위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아야, 서아야, 나다. 도연이야. 차도연이 무릎을 꿇고 아내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운 불덩이 같은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아내의 곁에는 김미영이라는 가짜 이름이 적힌 신분증과 잔액이 고작 몇만 원뿐인 낡은 통장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느라 손마디는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내가 아저씨 데리고 왔어. 엄마.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차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진병원 원장, 지금 당장 헬기 띄워. 좌표 보낼 테니까 1분이라도 늦으면 다 죽을 줄 알아. VIP 병실 비우고 의사들 다 대기시켜. 헬기가 도착하고 의료진이 들이닥쳤습니다. 차도연은 직접 서아를 안아들 것에 눕혔습니다. 아내의 몸은 가을 낙엽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피가 너무 많이 모자라고 장기까지 상해서 아주 위험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차도연은 의사의 멱살을 쥐어틀었습니다. 당장 살려내. 돈이 얼마나 들든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약을 구해와. 못 살려내면 이 병원 문 닫을 줄 알아. 차도연은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랑 내 유전자 검사해. 결과 나올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려. 새벽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 차도연은 결과지를 손에 쥐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어린 것이 굶주리며 엄마를 간호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성북동 대저택에 있던 도연의 모친 명숙희 여사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년이 살아있다고? 그것도 애까지 데리고 나타나? 명숙희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습니다. 죽었어야 하려니 감히 어디라고 다시 나타나? 김 실장, 당장 병원에 연락해서 그년 쫓아내. 죽은 사람 이름이나 훔쳐 쓰는 도둑년이라고 소문내서 당장 길바닥으로 내몰라고. 명숙희의 눈에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병원 이사진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환자는 가짜입니다. 병원 명예를 위해 당장 퇴원시키세요. 하지만 도연의 경호원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명령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 그때 서아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도연을 본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씨. 서아가 도연의 소매를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우리 결이, 우리 불쌍한 우리 아들 좀 지켜줘요. 저 무서운 할머니가 우리 결이 잡아갈까봐 무서워요. 제발 결이만은 살려주세요. 서아는 말을 마치지도 못하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차도연은 아내의 앙상한 손을 잡고 결심했습니다. 8년 전에는 바보같이 속아서 놓쳤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잠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차도연은 창밖의 거센 비바람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8시 서울 한진그룹 본사 47층 회장실. 명숙희 여사가 주인처럼 회장 의자에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차도연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등을 깊숙이 기대고 다리까지 꼬고 앉은 모습이 영락없는 안주인 행세였습니다. 창밖에는 간밤에 쏟아진 폭우가 그치고
뿌연 안개가 빌딩 숲을 감옥처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숙희가 비장의 카드처럼 가져온 노란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차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밤새 병실을 지키느라 셔츠는 구겨지고 눈 밑은 퀭하니 그림자가 졌습니다. 면도도 못한 턱 위로 푸르스름하게 돋아난 수염이 그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다 제자리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고 우뚝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이 아침부터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깔깔하게 갈라졌습니다. 명숙희는 의자를 쓱 돌리며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를 띄었지만 눈바람이 불 듯 눈매는 서슬이 펄했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연손 붙잡고 밤이라도 새운 게냐? 몰골이 그게 뭐니 망측하게. 명숙희의 말투가 가시 돋친 듯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대꾸도 않고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명숙희가 서류 봉투를 쓱 밀어내며 턱짓을 했습니다. 자, 이거 열어봐라. 내 운명이 여기 달렸다. 도연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퍼런 글씨로 회장 해임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사회 이사 5명의 시커먼 도장이 줄줄이 찍힌 결의서였습니다. 그 여우 같은 년이 낳은 애를 호적에 올리는 순간 이 서류는 바로 이사회에 올라간다. 네가 회장 자리를 내놓을지 그 근본 없는 애를 버릴지 너처럼 똑똑한 놈이 답을 모를 리 없겠지? 명숙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도연은 해임 통지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책상 옆 파쇄기에 그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윙 소리와 함께 종이가 국수가닥처럼 잘게 찢어져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명숙희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탁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8년 전 호텔 침대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서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팔에는 주사 자국이 선명하고 곁에는 웬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그 끔찍한 조작 현장이었습니다. 8년 전 서아한테 약 먹여서 불륜 현장 꾸며낸 사진입니다. 이 사진 찍으라고 시킨 사람이 누군지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숙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코방귀를 뀌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요새 세상에 가짜 사진 하나 못 만들까봐? 어디서 이런 잡동사니를 가져와서 큰 소리야. 명숙희가 손가락 끝으로 사진을 휙 밀어버렸습니다. 사진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다. 내가 마음먹으면 그년 치료하는 의사들 면허까지 싹 다 날려버릴 테니까. 이 나라 천지에 그년 살려줄 의사는 단 한 명도 없게 만들 거다 알았니? 명숙희는 표독스럽게 내뱉고는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의 하이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도연은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부터 명숙희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의 모든 법무 계좌가 꽁꽁 묶였고 개인 재산까지 팔아치우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사방에서 도연의 돈줄을 죄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각 인천공항으로 시커먼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입국했습니다. 도연의 사촌이자 야심가인 차성준이었습니다. 그는 내리자마자 비열하게 웃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주간지 사회부죠? 아주 재밌는 건수가 있는데 한진그룹 회장 전처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 기사로 쓰면 아주 난리가 나겠지? 오후가 되자
병원 앞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취재진 수십 명이 몰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댔고 인터넷에는 죽은 전처의 생존 소식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심장 모니터를 확인하고는 비장한 각오로 병원 정문으로 내려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는 가운데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한진의 적입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뚫어질 듯 노려보는 도연의 선전포고에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 뉴스를 거실 TV로 지켜보던 명숙희는 리모컨을 부술듯이 움켜쥐었습니다. 저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병원 상황은 점점 급박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상태가 너무 나쁩니다. 당장 골수 이식을 안 하면 내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기증자는 어떻게 됐어? 그게 3명이나 있던 기증자들이 오늘 아침에 한꺼번에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들 개인 사정이라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알고 보니 명숙희가 손을 써서 기증자들 계좌에 5억씩 꽂아주고 입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이가 갈렸습니다. 서아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고작 48시간. 이틀 안에 기증자를 못 찾으면 아내는 죽습니다. 한편 병원 대기실에서 엄마 그림을 그리던 7살 결이에게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다가왔습니다. 얘야, 내 할머니가 부르신다. 같이 가자. 싫어요. 난 할머니 없어요. 저리 가요. 결이가 소파 뒤로 숨으며 저항하다 소파 모서리에 팔꿈치를 쾅 부딪혔습니다. 아! 소리와 함께 아이의 팔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괴한들을 쫓아냈지만 결이는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도연을 보자 결이가 와락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웠어. 아빠, 앙앙.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빠 소리에 도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기는 도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 아빠가 왔다. 이제 아무도 우리 결이 못 건드려. 아빠가 지켜줄게. 그날 밤 도연은 명숙희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 명숙희 앞에서 도연은 꽃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꽃병이 박살났습니다. 7살짜리 어린애한테 손을 대어? 내 자식한테 감히 그따위 짓을 해. 어머나, 너 지금 내 애미한테 행패 부리는 거니?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끝입니다. 한 번만 더 아이 건드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도연이 도끼를 품고 소리를 지른 뒤 폭풍처럼 집을 나갔습니다. 명숙희는 부들부들 떨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이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가둬버리고 아이를 뺏어오라는 악독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도연 앞에 라이벌 기업의 백승찬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기증자가 있어. 3조짜리 한진 땅을 나한테 헐값에 넘기면 기증자 보내줄게. 어때, 마누라 목숨값치고는 싸지? 그것은 명숙희와 짠 더러운 함정이었습니다. 기증자도 명숙희의 옛 운전기사로 짜인 가짜였습니다. 도연은 절망 속에서 서아의 옛 편지들을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을 위해 죽은 척하며 아이를 키운 아내의 진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도청 기록에서 명숙희의 진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기증자는 새벽 3시에 인천에서 배 태워 보내버려. 도연이가 절대 못 찾게 해. 진짜 기증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결의가 달려와 도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아까 아저씨들이 그러는데 엄마 살려줄 아저씨를 인천에서 배 태워보낸대. 빨리 가야 해. 7살 아들이 들은 그 정보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15분. 배가 떠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4시간. 결이야, 아빠 믿어라. 엄마 꼭 살려올게. 도연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빗길을 뚫고 인천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기 위한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벽 1시 47분 차도연의 검은 세단이 인천 외곽의 쓸쓸한 산업도로를 짐승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밖으로 화살처럼 스쳐 지나갔고 길가에 버려진 폐공장들은 귀신이라도 나올 듯 어두컴컴했습니다. 차 안에는 도연과 경호팀장 그리고 운전기사뿐. 정막을 깨는 건 도연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무래도 이건 함정입니다. 명숙희 여사가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람을 더 부르시지요. 앞좌석에서 경호팀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핸드폰 지도 위에 빨간 점만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안 돼. 사람 늘리면 바로 눈치채고 기증자를 빼돌릴 거다. 지금 서아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여기서 지체할 시간 없어. 조용히 가서 기증자부터 확보해. 도연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새벽 2시 20분 드디어 인천 항구 끝자락 좁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훅 끼쳐왔고 안개가 떡가루를 뿌린 듯 자욱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등 하나 없는 으슥한 길 끝에 낡은 어선 두 척이 보였고 그 옆으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하얀 매연을 뿜어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린다. 너희는 여기서 대기해. 도연이 차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축축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연이 철조망 틈을 지나 승합차로 다가갔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어 슬쩍 안을 보니 웬 중년 남자가 봉투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서아 기증자요? 도연이 묻자마자 갑자기 사방에서 우르르 소리가 났습니다. 컨테이너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험악한 장정 8명이 쇠파이프와 전기봉을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퇴로가 순식간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 명숙희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호호, 내 아들 도연아. 거기까지 가느라 고생 많았다. 그런데 어쩌니? 네가 거기서 죽어가는 마누라 살리겠다고 설쳐대는 동안 병원에 혼자 있는 그 어린 자식놈은 누가 지켜줄까? 명숙희가 영상통화로 화면을 돌리자 병원 복도에서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결이가 잠든 대기실 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결이한테만은 손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늦었다. 지금 당장 경영권 포기 각서에 서명해라. 안 그러면 내 자식놈은 오늘로 끝이다. 명숙희가 표독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용역 한 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은 승합차 문짝을 방패 삼아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선착장에 검은 SUV 세대가 들이닥치더니 백승찬이 비열하게 웃으며 내렸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만 무릎 꿇어라. 명숙희 여사님이 너만 무너지면 한진 회장 자리를 나한테 주기로 하셨거든. 마누라랑 자식 살리고 싶으면 곱게 도장 찍어.
백승찬이 각서를 내밀며 발길질을 하려던 순간 도연의 품속 무전기에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진짜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8년 전 사모님이 도와주셨던 자선단체의 청년입니다. 백승찬이 내민 기증자는 가짜입니다. 도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절망하던 모습은 간데 없었습니다. 백승찬, 내 놈의 미끼는 여기까지다. 진짜 기증자는 따로 있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백승찬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전기 너머로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명숙희 여사가 그 청년의 여동생을 납치해서 기증을 못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지금 울면서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경영권을 줘도 안 줘도 아내를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병실에서는 서아의 심장이 멈추는 경고음이 삐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들이 달려들어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아나야 합니다. 제발. 한편 병원 대기실에서 자던 결이도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떴습니다. 문 밖에서 괴한들이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문 열어, 꼬마야. 할머니한테 가자. 7살 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무서운 일이 생기면 누르라던 빨간 버튼을 떠올렸습니다. 결이는 소파를 밀어 환기구로 몸을 날렸습니다. 좁은 구멍 속을 기어 보안실 근처로 탈출한 결이가 온 힘을 다해 빨간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삐! 병원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자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고 괴한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결이는 보안 요원의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면서도 아빠가 준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다시 인천 선착장. 도연의 무전기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회장님, 결이 도련님이 비상벨을 눌러서 괴한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도련님은 무사합니다. 그리고 병원 전기를 끊으려던 놈들도 배전실에서 다 잡았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이야, 장하다, 내 아들. 도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는 망설일 게 없었습니다. 때마침 원로 이사들이 보낸 경호팀이 선착장을 포위하며 들이닥쳤습니다. 백승찬, 이제 끝이다. 기증자 여동생 어디에 숨겼어? 당장 말해. 도연이 백승찬의 멱살을 잡고 포효했습니다. 겁에 질린 백승찬이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은평구 세탁소 지하. 거기 가두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도연은 즉시 구출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전화를 걸어 서아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사모님,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입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지켜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비극을 만든 명숙희를 끌어내리는 것뿐입니다. 병원으로 가자. 가서 내 아내랑 자식을 만날 거다. 안개를 뚫고 동트는 하늘을 향해 도연의 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야, 결이야. 아빠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도연의 눈빛에 승리의 빛이 서렸습니다. 새벽 4시 12분 은평구 녹번동에 버려진 세탁소 지하. 구출팀이 녹슨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니 구석탱이 파이프에 젊은 여자가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바로 기증자 한동우의 여동생 소율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얘야, 이제 괜찮다.
우리가 구하러 왔다. 구출팀이 테이프를 떼어내자 소율이가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오빠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오빠가 나 때문에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소율이는 제 몸보다 오빠 걱정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동생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은 한동우가 한진병원으로 단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워 눈이 핏발선 청년은 도연 앞에 서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 동생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한동우 씨. 우리 집안 싸움 때문에 동생분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도연이 청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자 한동우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기증 거부 서약서를 꺼내더니 보란듯이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8년 전 이름도 안 밝히고 우리 단체에 매달 장학금 보내주시던 분이 이서아 씨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저 대학도 못 갔을 겁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당장 수술하겠습니다. 청년의 말에 도연은 목구멍이 뜨거워져 아무 말도 못하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도연은 즉시 병동 한 층을 통째로 비우고 경호원 10명을 깔아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아침 8시 도연은 대기실 소파에서 웅크려 자는 결의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에 생채기가 난 아들을 보니 가슴이 에어왔습니다. 도연이 머리를 쓰다듬자 결의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아빠, 그래, 우리 장한 아들. 네가 배를 눌러준 덕분에 엄마 살려줄 아저씨도 오고 나쁜 놈들도 다 잡았다. 네가 우리 집 영웅이다. 차결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진짜? 내가 엄마 살린 거야? 환하게 웃는 아들을 품에 안고 도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결이야.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지킨다. 오전 10시 비서실장이 검은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명숙희가 8년 전 서아를 내쫓기 위해 쓴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뇌물 준 검사 이름, 서안의 집 망하게 한 수법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 부모 죽어가는 병원비까지 막았다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연은 부들부들 떨며 장부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거 당장 법원에 제출해. 그 여자 우리 서아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하고 이사장 자리에서도 당장 끌어내려. 오후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경찰들이 명숙희의 저택을 에워쌌고 법원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숙희는 거실 커튼을 쥐어뜯으며 도연이 이놈, 감히 애미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라며 발악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도연은 곧장 이사회 이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명숙희의 장부를 들이밀며 나를 도울 건지 명숙희랑 같이 감옥 갈 건지 선택하십시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겁에 질린 이사들이 하나둘 회장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에 8년 전 진실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하의 나쁜 시어머니 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한진병원 앞은 서아의 쾌유를 비는 시민들의 꽃다발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다 엄마 응원한대. 결이가 전해준 말에 산소 마스크를 쓴 서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오전 9시 수술실로 들어가는 서아의 손을 도연이 꼭 잡았습니다. 서아야, 내 말 들리지? 이기고 돌아와야 해. 나랑 결이가 여기서 눈 안 붙이고 기다릴게. 결이, 우리 결이. 서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이름만 불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도연은 문 앞에 망부석처럼 서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5시간 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소리에 도연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채통이고 뭐고 없이 아이처럼 꺼이꺼이 우는 아빠의 눈물을 7살 결이가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 엄마 이제 안 아프대잖아. 그치? 도연은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결이야. 엄마가 해냈다. 우리 엄마가 살았어. 그날 밤 도연은 회복실에 누운 서아와 그 곁에서 잠든 결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명숙이가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게 공항이며 항구며 싹 다 막아버린 도연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가족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술 사흘 후 오전 10시 23분 하얀 이불 위로 서아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꼼지락 움직였습니다. 옆에서 꼬박 밤을 새우며 꾸벅꾸벅 졸던 도연이 그 작은 움직임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서아야, 서아야, 내 말 들려? 서아의 속눈썹이 나비 날개처럼 파르르 떨리더니 드디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옆에 앉은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서아가 마른 입술을 달싹였지만 거친 모래가 낀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급히 물을 떠다 입술을 적셔주자 겨우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씨. 그래, 나다. 정신이 드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아야, 고생 많았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재벌 회장 체면이고 뭐고 아내 손등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서아가 제일 먼저 찾은 건 역시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결이는요? 여기 있다. 우리 장한 아들 여기 있어. 소파에서 자던 결이가 엄마 소리에 신발도 안 신고 달려왔습니다. 침대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엄마 얼굴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엄마, 나 하나도 안 울었어. 아빠랑 같이 엄마 기다렸어. 아이의 눈에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입은 웃고 있었습니다. 서아도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의사가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적입니다. 골수가 아주 잘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도연은 서아를 데리고 지리산 자락에 있는 작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두 사람이 꽃반지를 끼워주며 평생을 약속했던 약혼 장소였습니다. 마당에는 서아가 좋아하는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호수에는 봄 안개가 솜탕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 도연 씨, 여기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요. 당신 주려고 목련나무도 새로 심고 정원도 다 손봤어. 여기서 아무 생각 말고 몸만 추스르자. 도연은 회사 일도 비서실장에게 싹 맡기고 양복 대신 편한 남방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아의 휠체어를 밀며 호숫가를 산책했습니다. 결이 첫 돌 때 당신 보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작은 빵 하나 놓고 둘이서 축하했거든요. 서아의 말에 도연은 휠체어를 멈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내가 바보같이 어머니 말만 믿고 당신을 의심했어. 내 죄가 크다. 평생 갚으며 살게. 서아가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왔으면 됐어요. 우리 세 식구 이제 같이 있잖아요.
도연은 생전 안 해본 요리에도 도전했습니다. 전복죽을 끓인답시고 손가락을 베어가며 낑낑댔지만 맛은 소금국처럼 짰습니다. 그래도 서아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한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옆에서 한 입 얻어먹은 결이가 에이 아빠 이거 진짜 짜 라고 인상을 쓰자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밤이면 벽난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도연은 서아의 손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새로 끼워 주었습니다. 새로 시작하자는 증표야. 나랑 다시 살아줄 거지? 서아는 대답 대신 도연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이도 그 사이에 껴서 아빠, 엄마, 우리 이제 맨날 같이 자는 거지? 하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꿈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읍내 사진관에 가서 세 식구가 환하게 웃으며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도연은 내 재산 다 줘도 이 웃음소리랑은 안 바꾼다며 허허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도연의 핸드폰에 불길한 알림이 떴습니다. 별장 마당에 둔 결이의 유치원 가방 사진이 전송된 것입니다. 사진 속에는 누군가의 시커먼 손이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명숙히 기어이 내 숨통을 끊으려는구나. 도연은 옆에서 쌕쌕 잠든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별장에 다시 차가운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꿈결 같은 평화는 단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 차도연이 잠든 서아와 결이를 안아 침실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줄 때까지만 해도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1층으로 내려와 무심코 바라본 보안 모니터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팀장, 응답해. 외곽 순찰 보고하라고. 무전기에선 지직거리는 소음만 돌아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정원으로 뛰쳐나간 도연은 울타리 옆에 쓰러진 경호원들을 발견했습니다. 목 뒤에 선명한 주사 자국, 전문가의 소행이었습니다. 그 순간 2층에서 쨍그랑 유리창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서아의 비명이 별장을 찢었습니다. 안 돼. 서아야. 결이야. 도연이 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 침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서아를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자고 있던 결이를 이불째 짐짝처럼 들쳐매고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내 자식 놓지 못해. 도연이 몸을 날려 달려들었지만 뒤에서 날아온 둔기에 머리를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결의에 자지러지는 비명이 멀어져 갔습니다. 아빠, 아빠 살려줘요.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납치 차량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서아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넋이 나간 듯 텅 빈 창문만 바라보았습니다. 결이, 우리 결이. 서아는 아이의 이름을 단 한 번 부르고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피범벅이 된 아내를 품에 안고 절규했습니다. 서아야, 눈 좀 떠봐. 서아야. 난장판이 된 거실 테이블 위에는 조롱하듯 명숙희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가두었으니 나는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가두겠다. 그 옆엔 결이가 엄마에게 주려고 녹음해둔 보이스펜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가 끓여준 죽 진짜 짰어. 그래도 나는 아빠가 좋아. 아이의 목소리가 나오자 도연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잠시 후 도망친 명숙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뱀처럼 차갑고 끈질긴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들 도연아, 잘 있었니?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경영권 포기하고 내 마누라를 다시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다.
24시간 준다. 안 그러면 내 자식 손가락 하나하나가 택배로 배달될 게야. 도연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머니 속에서 삐삐하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준 목걸이 펜던트 뒤에 몰래 숨겨둔 위치 추적칩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영리한 결이가 펜던트를 꽉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이야, 장하다. 아빠가 간다. 도연은 유서를 써서 비서실장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혹시 못 돌아오면 서아를 부탁하네. 나 혼자 가겠어. 사람 많으면 아이가 위험해. 비서실장이 눈물로 말렸지만 도연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때마침 구치소에 있던 백승찬이 명숙희 은신처를 불 테니 감형해달라며 좌표를 보내왔습니다. 추적칩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기도 양주의 폐공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세단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편으로 서아가 잠든 별장의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기다려라, 명숙희. 내 자식 눈에 눈물 나게 한 대가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밤안개를 뚫고 달리는 도연의 눈에는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 같은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긴 1시간의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41분 차도연의 검은 차가 양주 폐공장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불을 끄고 엔진을 죽이자 사위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도연은 침을 꿀꺽 삼키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소리라도 날까봐 발끝을 세워 걷는 그의 손에는 결의의 위치가 찍힌 수신기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왔다. 녹슬어 반쯤 열린 뒷문을 통해 안으로 스며든 도연은 작업장 중앙에 묶인 결의를 발견하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긴 작은 손목 하지만 아이는 그 와중에도 아빠가 준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어깨를 바들바들 떠는 아들을 보자 도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때 철제 계단을 밟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명숙희였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 광기에 사로잡힌 그녀가 결의의 목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습니다. 나와라, 도연아. 내 자식이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와. 도연은 숨어있던 기계 뒤에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결의가 아빠를 보고 아빠 하고 외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안심시키며 명숙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멈추세요. 결의한테서 그 칼 치우시라고요. 경영권 포기 각서는 가져왔느냐? 네가 감히 애미를 감옥에 보내려 해? 무릎 꿇어.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 명숙희가 칼날을 결의의 목덜미에 바짝 붙이자 도연은 망설임 없이 콘크리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뼈가 깨질 듯 아팠지만 도연은 오직 자식만 바라보았습니다. 됐습니까? 무릎 꿇었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놔주세요. 명숙희가 히스테릭하게 웃어대며 칼을 휘두르는 찰나 도연은 맹수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명숙희의 손목을 낚아채며 결의를 의자째 감싸 안았습니다. 챙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도연의 어깨에선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아이 대신 칼을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구석진 기계 위에서 시한폭탄이 삐삐 소리를 내며 빨간 숫자를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458, 457. 이런 미친.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도연은 피가 철철 흐르는 어깨로 결의의 테이프를 이빨로 물어뜯어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창문 밖 모래더미 위로 힘껏 던졌습니다. 결이야, 아빠 믿고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공장 안에 홀로 남은 명숙희는 제정신이 아닌 듯 폭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도망치는 대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나갑시다. 여기서 죽는 건 너무 쉽습니다. 가서 서아랑 결이한테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그게 어머니가 치러야 할 죗값입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외침에 명숙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는 순간 특공대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두 사람을 낚아챘습니다. 폭발 1분을 남기고 탈출한 직후 다행히 사기꾼 용역이 만든 조잡한 폭탄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아빠, 아빠. 어둠 속에서 결이가 달려와 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환자복 차림으로 달려온 서아가 아이를 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세 식구가 서로를 붙잡고 피와 눈물 섞인 포옹을 나누는 사이 명숙희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 뒤로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깨의 통증도 잊은 채 아내와 아들을 꼭 껴안은 도연의 얼굴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드디어 진정한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1년 뒤 따스한 봄날입니다. 서울 외곽의 공기 좋은 주택가, 도연이 아내와 아들을 위해 정성껏 지은 2층 집 주방에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재벌 회장이던 도연이 지금은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들 결이의 도시락에 넣을 달걀말이를 만드는데 마음처럼 안 되는지 옆구리가 툭 터져버렸습니다. 에구, 또 터졌네. 요놈의 달걀말이는 회사 경영보다 더 어렵구먼. 도연이 혀를 차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죽 한 그릇 못 끓이던 솜씨였지만 이제는 제법 아빠 노릇을 합니다. 도시락 뚜껑에는 결이가 삐뚤삐뚤하게 쓴 우리 아빠 도시락이 최고 라는 스티커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결아, 얼른 내려와서 밥 먹어라. 학교 늦겠다. 도연의 호령에 2층에서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몰라보게 쑥 자란 결이가 뛰어내려왔습니다. 퀭하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볼이 영락없는 귀공자입니다. 아빠, 오늘도 달걀말이 터졌어? 괜찮아. 터진 게 더 맛있어. 결이가 도시락을 챙기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서아가 내려왔습니다. 얼굴색이 발그레하니 건강해진 서아는 하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대학생 같습니다. 여보, 오늘도 달걀말이랑 씨름했어요? 결이가 아빠 고생한다고 일부러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허허, 들켰나? 그래도 우리 결이가 최고라는데 어떡해.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된장찌개에 아침밥을 먹는 풍경은 세상 그 무엇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도연은 이제 재벌 회장 자리를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주말마다 아들과 테니스를 치고 아내의 전시회를 돕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서아는 그동안의 아픔을 그림으로 그려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8년의 모진 세월을 견디고 빛을 찾아온 그녀의 그림에 많은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도연은 교도소에 있는 어머니 명숙희를 찾아갑니다.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된 명숙희는 치매가 심해져 아들도 못 알아봅니다. 도연이 유리창 너머로 세 식구가 활짝 웃는 가족 사진을 보여주자 명숙희는 멍하니 사진을 보다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부디 마음 편히 계세요.
원망도 미움도 이제는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지독한 악연을 끊어낸 건 결국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초여름에는 제주도의 푸른 들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들꽃이 가득한 곳에서 결의가 화동이 되어 꽃잎을 뿌렸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마세요. 약속? 결의의 외침에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울고 웃었습니다. 도연은 서아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손 절대 놓지 않겠노라고. 세 식구는 유럽으로 긴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스위스의 반짝이는 별 아래서 결의가 도연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커서 아빠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그래서 엄마랑 아빠 꼭 지켜줄게. 도연은 아들을 번쩍 안아 올리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집 거실 선반에는 8년 전 그 낡은 목걸이와 제주도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은 의심을 견디고 진실은 시간을 이긴다. 도연이 서재 일기장에 적은 이 한 줄이 이들 가족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바람 치던 긴 밤이 지나고 이제 세 사람 앞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꽃길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맨발로 달려온 7살 아이의 절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가 닫혀있던 문을 열었고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의심이 남기는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차도연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서아는 8년을 혼자 견디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결이라는 아이는 엄마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가족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진짜 힘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마음,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곁에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소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